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구본 도서관 시간,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책 보는 게 제일 좋다, 남는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나오는 그레이트 하모니 시리즈의 한 책입니다. 사실 그레이트 하모니, 지정학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패권 국가들의 여러 가지 변화 등등과 관련된 좋은 책들 계속 많이 내주시는데 제 취향에 맞다 보니까 계속 좀 소개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책은 책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이죠. 세계화는 어떻게 실패했는가? 세계화가 실패했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이 저자는 세계화는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세계화라는 단어는 저처럼 이제 1970년생 또는 1980년대생들한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1993년인가요? 그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호주 방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호주 방문을 하고 있다가 그 당시 이제 세계화, 국제화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변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막 벌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세계화와 국제화가 뭐가 다르냐? 그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야, 벌써 30년이 더 지난 이야기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계화라는 거에 대해서 어렴풋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 세계 어디든 주문하면 집 앞으로 와. 내가 돈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내가 주문해서 주식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어디든 여행 갈 수 있어. 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세계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계화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매우 드문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바뀌어야 됩니다. 즉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도 패권 국가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당시에 가장 힘센 나라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에는 영국 사람들이 중상주의에서 자유무역으로 수입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 세계화가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후반에 소련이 멸망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당연하게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시대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두 번째로는 이제 먼 곳에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빨리 전해받을 수 있는 수단들. 그러니까 19세기에는 해저 케이블, 그 다음에 지금은 인터넷 이런 것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는 실물, 물건을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는 운송수단. 그러니까 19세기에는 증기선, 운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항공화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세상을 묶어놓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2026년 습관처럼 이야기합니다. 세계화는 끝났어. 점점 세계화가 약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35년 정도 지난 거죠. 사실 이 35년의 세월은 대한민국한테는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편안했던 시절이 있었냐라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 생각해보면 이제 벌써 24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세계화 흐름을 타고 선진국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세계화에 긍정적으로 올라탔고 그 결과물을 잘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1970년대 같이 아직까지 갇힌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 정답은 절대 아니요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만, 중국 많은 이 동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지난 30년의 세월은 기회와 번영의 어떤 그러한 순간이다라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국가들이 아닌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이 세계화를 가져왔던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책, 세계화는 어떻게 실패했는가라는 책은 세계화에 대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회고적으로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책 제목이 매우 도발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가 끝났냐 안 끝났냐도 아직 논쟁인데 이 책은 지금 세계화는 어떻게 실패됐는가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원 제목을 보면 World Worst Best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악의 도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는 그 도박이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저자는 이제 데이비드 린치라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입니다. 다른 언론 매체부터 시작해서 평생은 어떻게 보면 미디어 기자로서 전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많은 모습들을 본 그러한 이제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계화라는 현상을 미국 국내 아니면 해외 여러 나라 많이 다니면서 본 결과 세계 최악의 베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계화라는 것이 언제부터 실패했지? 언제부터 약화됐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이 주변 몇 년 사이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아마 코로나 때
미중 무역 분쟁 뭐 이 정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최근으로 오면 2022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때부터 약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세계화라는 도박이 시작된 직후부터 벌써 실패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이미 이 세계화라는 도박은 원래 목표로 했던 것을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또는 모르고 외면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세계화에 대해서 전 세계 세계화라는 질서 약해지고 있고 관세라는 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이거 다 트럼프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트럼프라는 것은 결과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서부터 계속 흐르던 흐름이 이제 트럼프라는 시기를 통해서 터져나온 것 뿐이지 기존의 흐름을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이만큼 바꿔놨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결국은 이 책의 부제목 자유무역의 반작용과 트럼프 시대의 개막이라는 건데 자유무역이라는 이것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이제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 실패한 사람 뭐 등등과 관련된 많은 거부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를 했던 거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시대에 터져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계화라는 것이 미국의 글로벌 도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도박을 했을까요? 사실 시계를 1990년대 초반으로 돌려봅시다. 그러면 이제 90년대 초반, 92년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소련은 망했어요. 중국은 개혁 개방 막 시도를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냉전이 끝난 이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라는 거대한 이 인구, 땅을 가진 이제 냉전 시절에는 적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많은 변화 가능성이 있던 이 나라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동유럽 뭐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급격한 체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나라들 특히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기존의 무역 질서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 나라들이 미국의 시스템, 미국이 만든 질서에 잘 편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즉 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그 나라의 번영을 가져다 주고 그 나라의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고 개별 국가들은 민주화라는 미국이 생각했던 가장 올바른 정치 질서를 받아들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즉 자유무역이라는 세계화라는 그러한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추진하고자 했던 번영, 평화 그리고 민주화라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하나의 도박판으로 다 밀어놓고 한번 해보자 라고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 그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목표에 가까이 닿던 것은 번영.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산층이 많아졌습니다. 살림살이 좋아졌어요. 생활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세계화의 결과로서 번영을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충족이 됐다라고 저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개, 평화 그리고 민주화라는 것은 과연 가능했느냐? 라는 것을 보면 결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러한 세계화라는 큰 도박을 시작했을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변화를 생각을 하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민주화라는 걸 생각했는데 다 안 된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이제 전쟁을 또 일으키는 나라가 됐고요. 그다음에 민주화 점점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최악의 도박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 실패한 거 아니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무슨 성공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론서는 전혀 아닙니다. 기자죠. 기자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계화의 어떤 흐름들을 겪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 책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사진이 아니더라도 상황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공장, 지역 현장 가보면 그 지역의 모습, 냄새,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그런 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기자는 원래 뭐죠? 뭔가의 일에 대해서 쓰는 사람입니다. 쓰려고 그러면 약간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써야 되죠. 그래서 이 저자는 자기를 스스로 세계화라는 어떤 이 흐름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석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격했던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하는 거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저자는 이 세계화라는 지난 30년 동안의 관찰자로서 이 세계화의 흐름을 쭉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이 세계화라는 것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저자도 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즉 저자는
단순히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기보다는 순간순간 어떨 때는 당사자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왜? 자기가 근무했던 신문사가 망했어요. 그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 지나고 보니까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일인 거죠. 본인은 관찰자냐? 아니다. 나도 당사자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저자는 스스로를 세계화의 수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계화가 있기 전까지 자기가 누릴 수 없었던 부와 어떤 번영의 결과물들을 나도 향유하고 있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 이전에는 절대 빈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산층이 됐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집에 가면 커다란 텔레비전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화에 대해서 누구도 절대적으로 피해자, 누구는 절대적으로 수혜자 이렇게만은 볼 수 없어요. 모두가 지난 30 몇 년 동안의 세월을 지나면서 일정 부분 수혜자, 일정 부분은 피해자가 된 거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혜자가 훨씬 많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변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계화라는 30년 동안의 흐름 속에서 수혜자와 피해자, 그런데 주로 피해자 쪽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장이 별도의 사건, 별도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옴니버스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전체의 하나의 흐름을 구성하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을 딱 펼쳐보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것은 이제 머릿말, 그리고 제1장이죠. 사실 이제 저자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머릿말부터 딱 써놓고 책을 써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머릿말을 써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저자는 제가 보기에는 저자는 그렇게 밝히진 않습니다만 아마 내가 처음 그리고 제1장 앞쪽은 이렇게 써야지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의 임팩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회고로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책은 2000년 미국 의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미국 의회는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 상원으로 가고 있어요. 상원위원회 어떤 회의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2000년 미국 의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라고 하면 2001년에 9.11이 터졌기 때문에 테러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2000년에 가장 큰 중요한 이야기는 뭐죠?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죠. 중국을 항구적인 정상 무역 관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이 매년 중국을 평가를 해서 자, 올해는 한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로 간주해서 이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2000년 WTO도 이제 출범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인정할 거냐 말할 것이냐라는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 저자가 쓰는 이 제일 책 앞부분에 있어서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익숙한, 저도 익숙한 바로 조 바이든 상원의원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대통령이 됐던 그 상원의원이 당시에 미국 상원에서 발언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과의 항구적 무역 관계를 오케이를 해줬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중국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변모하고 이득을 챙기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했던 거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이러한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많은 미국의 노동자들, 그다음에 기업가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를 표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던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냐. 예전에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만 해도 경쟁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번엔 중국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10억의 거대한 인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조 바이든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은 그런 싸구려 중국 인건비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허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히 강했어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일단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번영을 누리기 시작을 하면 자본주의의 맛을 알게 되고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자유의 습관을 가지게 된다. 일단 한번 자유로움을 느낀 사람들을 다시 억압하고 굴복시키고 굴레에 집어넣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참 순진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화려한 낙관론이었습니다. 저자는 이 낙관론이 왜 등장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라는 것을 편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싶어하는 본성을 억누르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변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뻔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믿고 그냥 밀어붙인 그러한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어린말 제1장을 보면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렴풋한 아련한 옛날 기억이 많이 떠올라요. 바이든 등장했죠. 클린턴 등장합니다. 옐친도 등장해요. 그리고 중국의 장쩌민 주석도 등장을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이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이 책 앞쪽에 머릿말과 제1장을 읽다 보면 그때가 참 좋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가 상당히 힘들었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래도 뭔가 기대와 번영, 미래에 대한 신뢰가 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저자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은 내용을 집어넣었던 책이 이제 제4장입니다. 차이나 쇼크.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미국의 기대와 달리 여러 가지로 충격을 가져온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차이나 쇼크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제 수입품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붕괴시킨 현상을 가리켜가지고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차이나 쇼크와 관련돼서 뭐 몇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미국의 어떤 지역별로 실업률이 얼마만큼 높아지고 숫자가 아니고 사람 그리고 동네, 마을의 이야기로 이것을 표현을 해줍니다. 즉, 이 제4장은 중국의 어떤 저렴한 인건비, 저렴한 공산품이 가져온 미국 사람들의 급격한 생활의 변화, 실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람의 목소리, 동네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오하이오,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등 많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실직, 실업과 관련된 모습을 담담히 묘사해 내려갑니다. 과거에 취재했던 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저자는 이 제4장 차이나 쇼크와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의 제조업 199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한 1900만 개 가까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도 최소한 6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2500만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중국 때문이냐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실 저자는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제일 좋은 핑계를 찾는다. 제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다 중국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리고 꽤 큰 요소가 중국 때문이다라는 점은 맞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럼 다른 요소는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중국으로만 다 간 건 아니지 않냐. 경영진의 어떤 판단들, 잘못된 판단도 있고 그다음에 노조가 어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발을 스스로 묶어놓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 자동화라는 어떤 그러한 흐름도 분명히 미국 제조업 일자리의 붕괴를 가져온 것도 맞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작용한 것이 차이나 쇼크라고 부르는 그 결과물인데 이것을 전적으로 중국 탓으로만 볼릴 수는 없으나 중국의 영향은 매우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실업률이 급증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를 따지는 것이 보통 엘리트, 지식인들이 좋아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 책들이 많이 팔립니다. 근데 이 저자는 여기에서 거리를 딱 둬요. 어떻게 거리를 두냐? 무너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다는 거죠. 왜 무너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 사람들의 삶이 피폐됐고 동네가 폐허가 됐고 라는 그 흐름 자체를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국가가 예상치 못한 번영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실업을 가져오고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동네가 폐허가 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뭔가 잘못됐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기존의 정책, 흐름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1990년대 미국은 그럴 만한 힘 충분히 가지고 있던 나라죠. 그런데 이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즉 미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써요. 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봐야 공부가 어렵다는 걸 아는데 아예 공부 포기하면 공부가 어려운 것도 모르죠. 1990년대 미국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당시로는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나프타라고 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멕시코가 더 문제였죠. 멕시코로 넘어가는 일자리, 멕시코의 저렴한 인건비가 문제였고 여기에 따른 많은 걱정스러움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약속을 했습니다. 재교육,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실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역사회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뭘 했냐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그러한 흥청망청 결과물에 대해서 취해서 정말 자기가 해야 됐던 약속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이제 보면 마가 아니면 우파라고 하는 이러한 흐름들은 1990년대 이 시기부터 나타났던 거죠. 나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나의 동네가 망가지고 폐허가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설명, 제대로 된 논리, 제대로 된 대책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 그것이 올바른 자각인지 올바른 문제인식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어떤 하나의 정치적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토대를 미국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러한 토대에 의해서 나온 것이 지금의 트럼프, 마가라고 이제 본다라는 점은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꽤나 먼 시점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문제, 우리 시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단초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의 모습을 보면 되게 씁쓸하게 끝이 납니다. 내 일자리를 결국 가져갈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교육시키는 미국 노동자의 모습으로 매듭이 지어져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가서 수많은 공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중국 노동자들을 가르치면서 한숨도 짓고 욕도 하고 화도 내고 했던 게 우리 지난 20년 전, 25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 내가 가르친 사람들, 누가 가르쳤죠?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가르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국의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사라지고 빼앗고 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느껴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30년 전 미국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세계화라는 흐름 그리고 차이나 쇼크 이런 걸 통해서 어떻든 자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계화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정작 미국의 많은 투자자들은 금방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기업 경영가들도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3장과 6장에 나와요. 즉 투자자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장에는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팀 트레이퍼가 등장을 합니다. 트레이퍼라는 사람은 중국이 이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던 1990년대 이 시기에 이제 중국 투자의 개척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가능성의 나라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자 중국으로를 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3장에 나오는 팀 트레이퍼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가자라고 외치는 사람이었는데 제6장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더 이상 중국에 가면 안 돼.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 돼. 라는 어떻게 보면 반중 노선을 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이 팀 트레이퍼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가하고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중국이 어떤 식으로 자국의 유리한 기술을 받고 그다음에 외국 업체들의 어떤 노하우를 뺏어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본 이 팀 트레이퍼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칙을 불리한 규칙을 강요하는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반칙 플레이를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제6장쯤 가면 이 책에서의 흐름이 논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실망, 두려움, 경계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즉 중국에 투자하면 중국이 미국처럼 변화할 거야.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할 거야.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그리고 그걸 넘어서 얘네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환멸로 뒤집어지는 그 과정들이 6장에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시진핑 주석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사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을 많이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거의 독재 10년 이런 규칙을 다 없애고 새로운 규칙을 쓰는 사람으로 이제 변모했는데 왜 시진핑은 그랬을까 그러고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이 시 주석은 되게 컸다. 즉 1990년대 중국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한 변화를 목격을 한 거죠. 모두가 눈이 빨개져서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돈을 번 거부들이 등장을 하고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온 중국을 사로잡죠. 가장 중국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 주석은 이러다간 중국이 무너질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2026년의 중국의 모습은 2000년대 초반 한창 좋던 시절을 보던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이 나타난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건 저자는 이제 6장에서는 발빠른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기대해서 환멸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7장과 제8장에서는 본격적인 미국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즉 러스트 벨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중국에 대한 환멸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면 어디로 튀느냐 결국은 정치로 간다라는 거죠. 즉 앞서 말씀드렸던 마가와 관련된 이것이 다 중국 탓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은 착취당하고 있고 라는 지금의 흐름,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이때서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을 7장과 8장에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장 세계화와 무역의 모든 문제점이라는 것은 2016년 대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이제 그러한 시점이죠. 무엇이 갖고 왔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자는 특정한 포인트를 지적을 딱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컨, 캐리어 에어컨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전한다라는 발표가 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당시에 이제 인터넷, 유튜브, SNS가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쫓아서 멕시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의 노동자를 포기하고 가는 회사의 모습들이 SNS를 통해서 쫙 전파되면서 이건 잘못됐지라는 인식이 전 미국으로 확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시간당 20달러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미국, 시간당 3달러면 충분한 멕시코. 뭘로 가는 게 맞을까요? 경영진이라면, 합리적인 경영진이라면 당연히 멕시코로 가는 게 맞죠. 관세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합리성이지만 누구한테는 배신을 때렸어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배신은 누가 때렸죠? 수많은 정치인들, 세계화, 무역 이런 것을 통해서 번영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미국 노동자들을 배신했다라는 환멸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트럼프라는 사람의 기회가 왔다라는 이야기. 7장을 보시면 그러한 과정에 이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양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8장에서 보면은 미국 정부에서 가장 주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이제 매트 포틴저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매트 포틴저라는 사람은 미국이 언제부턴가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쏟아냈죠. 이 강경책을 쏟아낼 때 배후에서 이 문제를 조종하고 구체화시키고 제도와 정책으로서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는 반중, 중국에 대한 강경론자로 변신했을까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습니다. 즉 제8장에서는 제7장을 통해서 미국의 정치 흐름, 마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죠. 그 이면에 있었던 많은 정치의 엘리트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 단초, 과정, 흐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제8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은 이 세계화, 중국이란 나라 변화 여기가 다 틀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까지의 시스템이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들이 제9장과 제10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생산 시스템, 간판 시스템, JIT, Just in Time에 대해서 배우면서 야, 참 대단한 회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Just in Time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의 등장 그리고 이 시스템의 한계를 극적으로 드러낸 2020년의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취약해지던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것이 등장했다라고 저자는 보는 거죠. 즉 기존의 시스템, Just in Time이라고 하는 세계화를 상징하는 이 시스템의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공급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복잡 다단한 것인지를 사람들한테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위험해 라고 생각하면 대안이라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세계화, 무역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줬던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해 라는 인식이 잘못됐어 라는 것을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2020년을 지나면서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아. 시장이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어 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10장에서는 우리가 겪어봤던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그리고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로 이어지는 미국 산업 정책이 복귀하고 그다음에 변화하는 과정들을 묘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은 저 앞쪽에 머릿말 쪽에서 보던 조 바이든 상원의원하고 극명히 대조가 됩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됐나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변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변모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의 어떠한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일자리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출근을 하고 내가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라는 것은 사람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바이든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어느 순간 바이든 대통령이 현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어 라고 느끼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거대한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작은 사소한 경험, 지속적인 노출 이런 것들이 바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이야기들, 사소한 것들이 세상을 바꿔놓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마무리로 향해 달려가죠. 이 마무리는 클린턴 대통령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2024년에 클린턴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뒤에 수록을 해요. 저자는 묻습니다. 30년 당신이 시작했던 결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클린턴 대통령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성공했다? 아닙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답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해요. 뒤처진 사람들을 돕겠다는 약속을 나는 지키지 못했다.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에 해야지. 왜 못 지켜놓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린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자의 분노를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그 노동자의 분노가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급변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는 노동자들이 더 빨리 변할 줄 알았어. 분노가 더 빨리 터져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 라는 이야기도 해요.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미리 알았던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이 책은 미국 사람의 눈으로서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큰 실패를 하고, 하지만 미국의 평범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손해봤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선을 따라가면서 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이야기죠. 하지만 이 저자가 90년대, 2000년대 계속 묘사했던 미국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겪어야 될 그런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화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또 잘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뭔가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모델이 너무나 잘 맞고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어가려는 그러한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두 앞쪽에서 보면 1988년 인도네시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IMF 겪었을 때 우리랑 인도네시아랑 같이 IMF 갔죠.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이 됐고 인도네시아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IMF가 제시해준 쓴 약, 마늘을 잔뜩 우걱우걱 씹어 먹으면서 울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바꿔낸 거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누군가를 그 희생의 제물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미국 노동자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결국 이 책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돌고 돈다. 제가 한 3년쯤 전인가요? 그 인도에서 아이폰 만들기라는 이야기로 한번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중국 엔지니어들이 인도에 가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거를 본 많은 분들이 댓글로 써주셨죠. 야, 중국 애들 많이 컸다. 내가 25년 전에 가서 너희들한테 하던 이야기를 이제 인도 애들한테 가서 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결국 20년 사이에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한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우위에 있는 포지션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겁도 납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사실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번역을 한번 했었죠. 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었어요. 그 책은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라는 물류의 흐름 이런 것들의 중심을 초점을 두고 위에서 거대하게 세계화라는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화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본 망원경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은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뒹굴고 그 사람들의 냄새를 맡아가면서 쓴 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미경 같은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세계화가 보편적 진리가 아니다. 선택적으로 수용을 할 거냐 안 할 것이냐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세계화, 그냥 세계화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이 세계화가 만든 결과물은 앞으로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라지겠죠.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나왔던 그 30년 그 시절을 책 한 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묘사되는 대한민국,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히 이면에 있는 대한민국은 승자였어요. 위너였어요. 앞으로 30년 대한민국이 과연 위너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화는 어떻게 실패하였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